영숙은 늦은 밤 적막한 고급 주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녀였지만 눈빛만은 한겨울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에 쥔 고급 양주잔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의 휘황찬란한 야경은 영숙의 냉혹한 내면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30년 전 어둡고 눅눅했던 시장 골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내 목숨값 반드시 받아낸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민우라는 이름은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의 지옥이 영숙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녀를 지금의 이 차가운 복수 설계자로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겨울 대한그룹 신임 상무이사 준우가 그룹 임원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노련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냉정한 판단력으로 무장한 준우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태진 회장의 가장 촉망받는 후계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우는 홀로 영숙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영숙에게 오늘 회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태진 회장이 추진하던 신규 사업의 취약점을 분석해 오늘 이사회에서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회장님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져 이제 곧 핵심 부서의 정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숙의 입가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모성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가 사냥에 성공했을 때 주인에게 바치는 먹이를 확인하는 듯한 냉정한 평가의 미소였습니다. 영숙은 잘했다, 준우야. 태진의 심장부를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숨쉬는 공기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우의 얼굴에는 일말의 피로감과 함께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애처로운 갈망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태진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거두어 키워준 영숙의 인정만이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어머니의 아들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애절한 질문에 영숙은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평범? 준우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해서는 안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너는 태진이 내게 준 고통을 되갚아줄 도구이다. 그 도구가 녹슬거나 무뎌지면 내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구라는 단어는 준우의 가슴에 수많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태진 회장의 혼외자로 버려졌고 영숙이 자신을 키운 유일한 이유가 복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끝내야 비로소 어머니의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아온 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30년 전 평범한 시장 상인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3살 난 아들 민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탐욕스러운 태진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시 작은 사채업자였던 태진은 시장 상인들을 등쳐먹었고 영숙의 남편은 태진의 악랄한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 경황이 없는 사이 시장통에서 잠시 손을 놓친 아들 민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잃어버린 죄책감은 영숙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도 사설 탐정도 찾을 수 없었던 민우. 영숙은 거리의 불황자가 되어 몇 년을 헤매다
태진이 자신과 남편에게 했던 악행을 목격했다는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태진이 일부러 영숙의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데가 내 피눈물로 갚게 해주마. 그날 이후 영숙의 인생은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가는데 바쳐졌습니다.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태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던 영숙에게 태진의 숨겨진 치부가 포착되었습니다. 태진이 과거 내연녀에게서 낳은 아들을 비밀리에 지방의 작은 보육원에 버려두었다는 정보였습니다. 영숙은 보육원 원장에게 접근해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갓난아기 준우였습니다. 작은 아기는 태진을 닮은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복수를 완성시켜줄 도구다. 영숙은 준우를 입양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보육원을 나오던 날 아이는 영숙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게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백했습니다. 내 아비의 더러운 피가 흐르는 아이. 널 키워서 내 손으로 내 아비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다. 그녀는 준우에게 복수를 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랑은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최고가 되기 위한 지식, 냉정함, 그리고 태진에 대한 증오만을 심어주었습니다. 준우의 어린 시절 사진첩에는 해맑은 웃음 대신 늘 불안하고 어딘가 공허한 눈빛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준우의 뺨에 묻은 눈물조차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칼날은 감정에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현재, 준우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영숙에게 복수를 맹세했지만 태진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아버지로서의 인간적인 따뜻함이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그에게 건넨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준우를 향한 애틋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태진 회장님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악마가 아닌데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영숙의 방 구석에 놓인 오래된 상자 하나에 닿았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준우는 그 안에서 낡고해진 아주 작은 아기 옷과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행복해 보이는 영숙과 그녀의 품에 안긴 해맑게 웃는 남자아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기의 눈웃음이 왠지 모르게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기시감에 준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것이 잃어버린 아들 민우의 사진임을 알았습니다. 영숙이 자신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30년 전 영숙의 진짜 삶의 흔적. 준우는 옷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옷깃 안쪽에는 아이의 이름이 작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민우. 그때 준우는 문득 자신의 팔 안쪽을 무심코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작은 점 3개가 모여 만들어진 삼각형 모양의 희미한 흉터. 그 흉터는 놀랍게도 30년 전 민우를 잃어버렸던 그날 영숙이 아들의 옷에 꿰매어 두었던 낡은 단추 자국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이 섬뜩한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복수의 집념에 사로잡힌 영숙의 외로운 과거를 보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새벽녘, 영숙은 차를 몰아 한적한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준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강변에 선 영숙은 준우에게 단언했습니다. 준우야, 내가 태진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하지만 넌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태진을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모자가 될 것이다. 내가 태진에게 받는 돈, 명예, 모든 것은 결국 내 아들 민우의 몫이었어야 할 것이다. 넌 그 몫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복수만이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영숙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그가 가진 모든 윤리적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태진 회장의 비자금 자료가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그룹은 무너지고 태진 회장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숙은 준우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준우의 어깨뼈가 으스러질 듯 아파왔습니다. 영숙은 명령했습니다. 복수는 완벽해야 한다. 준우야, 태진을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울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복수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준우는 고통을 참으며 영숙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떠오르는 해는 찬란했지만 그에게는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궤도를 벗어나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키운 이 칼날이 3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심장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통쾌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모든 것이 끝납니다. 복수의 칼날이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이 비극적인 어머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원수의 피가 흐른다던 아이에게서 그녀는 잃어버린 아들의 냄새를 맡게 될까요? 준우는 태진 회장의 최측근이 되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태진은 준우에게 단순한 유능한 부하 이상의 감정을 보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골프장에서, 사적인 만찬 자리에서 태진은 연신 준우를 칭찬했습니다. 자네는 나와 꼭 닮았네. 젊은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아. 태진의 진심 어린 눈빛에는 후회와 함께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듯한 묘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애정은 준우가 평생 영숙에게서 갈망했던 그러나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숙은 태진이 악마이며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원흉이라고 주입해왔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모습은 단지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선 한 인간의 외로운 뒷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진은 준우에게 자신의 낡은 별장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태진이 가장 힘들었을 때 머물렀던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태진은 준우에게 술을 권하며 무거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그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놓쳤고 자식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다고. 그는 자신의 핏줄을 버렸던 과거를 후회하는 듯한 눈빛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준우는 태진의 그 고백 속에서 진한 인간적인 고뇌와 죄책감을 읽어냈습니다. 원수로만 알고 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이 연민은 준우의 복수심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잠시였습니다.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준우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태진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너는 도구이다. 준우는 매일 밤 영숙에게 태진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대한그룹의 보안 시스템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영숙은 보고를 들을 때만 잠시 만족할 뿐 준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욱 독하게 복수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태진의 신뢰를 갉아먹기 위해 사내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했고 중요한 기밀 문서를 영숙에게 넘겼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태진에게 치명타를 입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준우에게 중요한 미션을 던졌습니다. 태진의 은밀한 금고 열쇠를 복사해 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준우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태진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라는 최후 통첩과 같았습니다. 영숙은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주저하는 칼날은 무뎌집니다. 내가 널 이만큼 키운 것은 내가 태진의 피가 흐르는 아이이기에 태진의 본능을 가장 잘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들 민우의 복수를 위해 태어난 복수의 화신이다. 내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말아라. 영숙의 도끼 서린 눈빛 앞에서 준우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인정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국을 외면했습니다. 준우는 다음 날 태진이 잠든 틈을 타 태진 집무실에 금고 열쇠를 복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영숙이 자신에게 만족의 미소를 지어주는 상상뿐이었습니다. 준우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날 영숙은 그의 손에 들린 금고 열쇠 복사본을 확인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준우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물리적 접촉에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시선은 준우가 셔츠를 걷어 올릴 때 드러난 팔뚝 안쪽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작은 점 3개가 모여 삼각형을 이루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30년 전 아들 민우의 옷깃 안쪽에 꿰매어 두었던 낡은 단추 자국, 그것을 꿰매기 위해 바늘로 찔러 실수로 만들었던 작고 희미한 흉터. 영숙은 30년 동안 그 흉터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수의 핏줄이라 믿고 키운 준우의 팔에 똑같은 위치의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흔한 점 3개가 모인 흉터일 뿐이다. 태진의 더러운 피가 흐르는 아이에게서 민우의 흔적을 찾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다. 영숙은 자신의 불안한 직감을 애써 외면하며 준우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가서 쉬어라. 다음 주에 금고를 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영숙의 심장은 이미 복수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에 원수의 아들에게서까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영숙은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열어 낡은 아기 옷과 빛바랜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우의 해맑은 미소가 영숙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깃 안쪽의 흉터 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잃어버렸지만 이 아이의 복수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그 집념이 그녀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우는 영숙에게서 금고 열쇠를 받아 태진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대한그룹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태진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정경 유착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서류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자신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파괴하는 것은 태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이 딸린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영숙의 인정, 그 사랑을 구걸하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빼낸 후 준우는 금고 문을 닫고 태진의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던 순간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태진의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진과 그의 아내,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준우는 가족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태진의 옆에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 모든 복수가 끝나면 자신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어머니의 싸늘한 인정, 혹은 모든 것을 파괴한 죄책감뿐일까? 복수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자신이 영숙의 복수를 위한 칼임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는 촬영한 자료를 담은 USB를 영숙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우는 몰랐습니다. 그 USB가 공개되는 순간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30년 동안 외면해온 잔인한 운명의 굴레가 비로소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영숙은 준우에게서 받은 USB를 손에 쥐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운명, 그리고 태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작은 저장 장치였습니다. 영숙은 손에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30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태진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자신의 파멸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절규하는 모습. 그녀는 그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USB를 복사해 언론과 검찰에 일제히 공개할 날을 정했습니다. D-데이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숙은 준우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습니다. 태진이 자신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전에 절대 회사를 떠나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의 발을 묶어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담담하게 어머니의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태진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마지막 작전을 앞두고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연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태진과 함께 지방의 투자 유치 현장 시찰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만 탄 차 안에서 태진은 준우에게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다, 준우. 믿을 것은 오직 내 능력과 내 야망뿐이다. 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라고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준우는 태진의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악마인 줄 알았는데 태진에게서는 아버지의 외로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준우는 태진이 건넨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그의 심장을 꿰뚫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준우는 태진의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태진의 스마트폰을 조작했습니다. 영숙의 지시대로 태진이 급하게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서류가 담긴 메일과 항공권, 예약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출국 금지 조치가 임박했다는 가짜 뉴스를 태진의 일정표에 교묘하게 삽입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5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준우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복수의 도구로서 그는 오차없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태진의 비서가 돌아오고 태진은 준우에게 고맙다는 듯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우는 그 순간 태진의 따뜻한 체온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편 영숙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만족하면서도 준우의 팔에서 보았던 삼각형 흉터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부터 준우를 향한 자신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민우가 아닐까 하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섬뜩한 의혹. 그녀는 준우를 볼 때마다 과거의 민우와 준우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눈매, 손짓,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태진을 향한 복수가 완료되기 직전에 싹튼 이 의심은 영숙의 냉혹한 복수심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준우에게 특별히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준우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식사를 했지만 영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준우의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준우가 무심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고 팔뚝 안쪽의 흉터가 다시 한번 영숙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30년 전의 기억. 시장통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미쳐 날뛰던 순간, 그리고 며칠 뒤 태진이 자신을 비웃으며 했던 말. 내 아들놈, 시장 바닥에 잘 버려져 있겠지. 태진은 자신의 혼외자가 아닌 민우를 유기하는데 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혹은 직접 유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영숙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복수의 완성 직전에 영숙의 모든 논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의 아이를 키웠다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태진이 유기한 자신의 친아들 민우였을 가능성. 영숙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던 손을 간신히 거두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모든 복수 계획을 잠시 멈추고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우가 사용했던 칫솔을 챙겼습니다. 복수의 도구가 될 아이의 DNA와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DNA를 대조해 보려는 비극적인 시도였습니다. 준우는 영숙이 급히 자리를 뜨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영숙이 준비해준 따뜻한 밥 한 끼에 감격했을 뿐입니다. 태진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고 믿었던 준우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하는 순간 어머니의 진정한 아들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냉혹함 뒤에 숨겨진 모성애를 드디어 얻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준우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영숙에게 건넨 USB는 이미 복사를 마치고 언론사에 배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태진의 심장을 향해 꽂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영숙은 아직 준우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민우가 아니기를, 그리하여 자신의 30년 복수가 정당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잔인한 굴레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피의 대가로 밝혀질 것입니다. 영숙이 준우의 칫솔을 들고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복수를 향한 30년의 집념은 단 사흘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미 복수의 시계는 멈출 수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준우에게 D-데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준우는 망설임 없이 영숙에게 USB 원본을 넘겼고 영숙은 사전에 준비한 언론사와 검찰 측근에게 그 결정적인 비자금 서류들을 일제히 배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그룹 태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정경 유착 의혹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준우가 넘긴 자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누구도 의혹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태진 회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대한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영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검찰청사로 들어서는 태진.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처참한 절망이 엿보였습니다. 영숙은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피눈물이 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완벽한 복수극에는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참하게 무너진 태진을 직접 찾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태진을 파멸시켰는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폐인이 된 태진은 자신의 거대한 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태진은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시장통에서 당신 때문에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었던 여자 영숙입니다. 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3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숨을 몰아쉬며 준비했던 복수의 마지막 대사를 뱉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파멸시켰듯이 나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해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의 아들 준우가 당신에게 이 모든 지옥을 선물했습니다. 태진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롱이었고 동시에 연민이었습니다. 태진은 영숙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 내 아들. 당신에게 복수해준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 당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태진의 얼굴에 조롱 가득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영숙의 심장을 꿰뚫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하하. 영숙, 당신은 여전히 미쳤소. 내가 혼외자 따위를 둔 적이 있소? 당신이 내게 복수하려고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을 때 나는 진작 알았지. 그 아이, 당신이 시장 바닥에서 잃어버린 그 핏덩이 아들이라는 것을. 영숙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청천벽력. 30년의 복수심이 일순간에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태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을 파멸시킨 것은 맞소. 하지만 당신의 아들 민우는 내가 직접 유기한 것이 아니었소. 그저 내 부하가 당신의 아들을 내다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으로 당신을 평생 괴롭히려 했을 뿐이요. 당신의 아들, 민우는 태진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당신의 핏줄이었소. 영숙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증오하며 키운 아이, 복수의 도구로 무참히 이용한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뼈와 살로 이루어진 친아들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이룬 복수가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깨닫고 온몸의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99.99%. 준우는 민우였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태진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신 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태진은 냉소적인 눈빛으로 영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고통을 주었듯이 나도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아들을 칼로 찌르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준 복수였소. 영숙은 그 자리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키운 칼날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영숙은 자신이 사랑을 구걸하던 아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죄책감 속에서 준우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을 안고 태진의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준우는 지금 자신이 이룬 복수에 대한 어머니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숙은 자신이 만든 괴물을 막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이를 자신이 만든 칼날로 더 이상 상처 입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의 뼈를 깎는 참회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영숙은 태진의 저택을 뛰쳐나와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준우가 민우다라는 잔인한 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원수의 자식이라 믿고 증오와 복수심으로 키워낸 죄. 그녀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룬 복수는 결국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어머니임을 인정하며 오열했습니다. 그 시각 준우는 영숙의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그룹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영숙의 완벽한 칭찬과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태진 회장이 파멸하는 모습을 보며 준우는 일말의 씁쓸함을 느꼈지만 이제 비로소 영숙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 모든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복수 성공을 축하하는 영숙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영숙은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태진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었고 그룹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영숙은 전화기를 붙잡고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준우에게 집으로 오고 있다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달라고 절규하듯 부탁했습니다. 준우는 영숙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영숙이 집에 도착했을 때 준우는 서재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해맑게 웃으며 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이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준우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한 영숙은 차마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영숙의 무릎이 아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십니까?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과거의 차가운 명령이 아닌 끓어오르는 모성애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준우의 팔뚝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 흉터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준우야, 준우가 아니다. 너는 민우다.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나의 아들 민우다. 내가 널 원수의 자식이라 믿고 키웠다. 너는 태진의 핏줄이 아니었다. 너는 내 핏줄이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준우에게 벼락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복수의 도구로 살았던 이유, 영숙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신이 증오했던 태진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어머니의 복수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준우를 더욱 절망케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태진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키운 이유가 태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도구라고 불렀습니까? 준우는 울부짖으며 영숙을 밀쳐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고통과 상실감이 폭발했습니다. 영숙은 피를 토하는 듯한 심정으로 준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용서해다오, 민우야. 복수심에 눈이 멀어 내가 내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널 학대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복수하도록 만든 이 죄악을 제발 용서해다오. 준우는 영숙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과거의 냉혹한 복수심이 아닌 미쳐버릴 듯한 죄책감과 처절한 모성만이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자신이 복수의 칼날을 꽂았던 태진 회장의 외로운 눈빛, 그리고 영숙의 광기 어린 집착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파멸시킨 태진은 사실 자신의 생부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증오했던 태진은 오히려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준우는 자신이 태진에게 넘긴 비자금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파괴 행위가 모두 헛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숙이 아닌 자신이 태진의 파멸을 초래했다는 사실, 그리고 영숙이 그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에 준우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저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준우는 곧바로 영숙의 서재로 달려가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숙은 준우를 막으려 달려갔지만 준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어머니의 복수를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이미 태진 회장을 파멸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복수가 아닌 저의 손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준우는 그 USB를 부숴버렸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공개되었지만 준우는 자신의 손으로 마지막 흔적이라도 지워야 했습니다. 영숙은 준우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은 나다.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다. 준우는 텅 빈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복수의 도구가 아닌 아들로 사랑하셨습니까? 이 처절한 질문에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눈물만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있었지만 준우는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준우는 영숙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파국을 수습하고 죄를 씻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키운 복수의 칼날이 자신을 떠나 스스로를 베러 간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30년 전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끔찍한 지옥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참회는 이제 준우를 향한 필사적인 구원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영숙의 처절한 구원 시도와 복수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준우의 마지막 고독한 선택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입니다.
준우는 영숙의 집을 나선 후 곧장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파국을 수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진 회장의 비자금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언론에 유출했으며 이 모든 것이 영숙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을 자백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갈구하며 저지른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려 한 것입니다. 영숙은 준우가 집을 떠난 후 모든 것을 잃은 채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는 잔인한 진실. 그녀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미친 듯이 준우를 뒤쫓았습니다. 영숙은 준우의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이미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영숙은 검찰청사로 향하며 태진의 저택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진은 여전히 무너진 채 서재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태진에게 절규하며 부탁했습니다. 태진, 당신이 제 아들을 파멸시키도록 만들었지만 이제 멈춰야 합니다. 준우는 지금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수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막아주십시오. 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만든 지옥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하지만 영숙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태진의 마음도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준우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준우에게 전하시오. 그 아이가 자수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자료는 되돌릴 수 없다고. 대한그룹의 비리 의혹은 계속될 것이고 그 아이의 자수는 모든 것을 영숙 당신에게 덮어씌우게 될 것이라고. 결국 당신은 아들을 구하려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영숙은 태진의 경고를 듣고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준우가 자수하면 모든 증거 조작과 정보 유출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며 준우는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준우는 자신을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를 파멸시키는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영숙은 준우를 막기 위해 검찰청사 앞에서 차를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우가 검찰청사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곧 결심한 듯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영숙은 차에서 뛰쳐나와 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안 돼. 멈춰라. 영숙은 온 힘을 다해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준우는 놀라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놓으십시오.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머니의 복수를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영숙은 준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순수한 모성으로 아들을 안아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다. 죄인은 나다. 너는 죄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다. 내가 널 도구로 키운 죄, 내가 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 이 모든 죄는 내가 짊어질 것이다. 영숙은 준우에게 자신이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가 자신의 아들 민우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복수 계획과 태진과의 만남까지 모두 고백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그가 평생 갈구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잔혹한 진실을 동반한 채 지금 이 순간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결국 자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칼날을 쥔 채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을 파멸시킨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숙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자신이 태진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준우를 이용해 정보를 빼돌리고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대한그룹과 피해 상인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년간의 복수심이 단 하루 만에 아들을 위한 희생과 참회로 바뀐 것입니다. 영숙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준우는 홀로 영숙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아기 옷과 빛바랜 사진을 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운명의 굴레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복수의 칼날이 자신을 찌르고 그 칼날이 다시 어머니를 향한 비수가 된 것입니다. 준우는 서재에서 영숙이 30년간 썼던 낡은 복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태진을 향한 증오와 함께 잃어버린 아들, 민우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나 죄책감에 갇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숙을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 영숙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속된 채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죄인의 것이었지만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참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복수심이 아닌 어머니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영숙이 복역하는 동안 자신의 진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한그룹을 떠났고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태진의 아들도 영숙의 복수 도구도 아닌 민우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영숙이 출소하는 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민우로서 어머니를 맞이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잔인한 복수는 결국 아들의 참회와 새로운 삶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비록 복수는 성공했으나 영숙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대가로 아들의 사랑을 다시 얻게 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